삶이 불안하고 두렵고 마음대로 잘 안 되고 고통스러운 면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행복에 대한 생각들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 내 삶을 돌아봤을 때 그때 행복했어 라고 그 순간이 내 삶의 최고의 순간일까? 나는 어떨 때 행복하지? 라고 스스로 물어보는 게 일단 시작인 것 같아요. 나만의 방식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조금 더 친해져야 되고, 삶이란 뭐지? 살고 죽는 게 뭐지? 그래서 철학도 공부하고 문학책도 읽고 종교도 공부하고 그랬지만 연애를 시작하면서 그 질문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누군가랑 함께 있을 때 그 느낌들이 저는 제일 편안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좋은 상태, 평온한 상태, 만족스러운 상태, 괴롭지 않은 상태를 찾고 추구하는 건 본능이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들을 행복이란 단어로 규정하고, 그 의미들은 사실 사람마다 미묘하게 다르지만 조금 더 평온하고 좋고 괴롭지 않은 상태들을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고 행복하고자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본능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강박이라는 단어를 붙일 만큼 행복이라는 게 이상하게 중요해지고 행복에 사람들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건 어쩌면 사는 게 힘들어서인 것 같아요. 삶이 불안하고 두렵고 마음대로 잘 안 되고 고통스러운 면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행복에 대한 생각들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 한국적인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외향적인 가치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위 정신력이라는 정체불명의 개념, 정신력이 약해서 그래, 의지가 약해서 그래, 노력하면 돼, 긍정적인 사람이 되면 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우리 사회의 어떤 믿음 같은 게 삶의 당연한 요소인 미묘한 그늘들을 제거하려는 불가능한 시도로 이어지고, 그게 오히려 행복 강박이랑도 저는 연결되는 것 같다는. SNS나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는 이 온라인의 방식들이 늘어난 게 내 미묘한 공허감이나 내 삶 자체에 대한 불안들을 해소하는 방식이 된 건 사실이고, 100년 전만 했으면 김태희나 비정상적으로 예쁜 사람들의 얼굴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본 적이 없었을 거고, 예쁨이나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 자체가 훨씬 더 일상적이었을 텐데 10,000명 혹은 100만 명에 한 명 겨우 나오는 그 얼굴이고, 이 얼굴은 비정상이에요. 왜냐하면 0.000%니까. 하지만 우리들은 그 얼굴을 맨날 보고 내가 가지지 못했다는 느낌, 나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거기서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게 현대적인 박탈감이라는 생각은,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와서 SNS를 닫고 TV를 끄고 할 수는 없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상태이고 강박처럼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내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찾는 방식들이 변화되고 있는 거고, 우리의 사회적인 삶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떤가, 얼마나 성취했는가, 얼마나 가졌는가 라는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고,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내면을 점점 더 시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부족하다는 느낌, 덜 가졌다는 느낌, 내가 못났다라는 느낌들이 분명히 이러한 문화적인 형상들 때문에 더 올라간 건 있고, 삶은 우리가 각자가 내가 내 삶을 사는 거고, 외적인 삶과 내적인 삶의 교대와 균형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건데, 현대사회라는 게 점점 내적인 삶의 의미들을 시들게 만들고 외적인 삶들을 부풀리고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내가 어떤 꿈을 꿨고 내가 어떤 감정을 경험했나 보다는 내가 얼마를 벌었고 내가 뭘 가졌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가 점점 중요해지고, 우리의 내밀한 마음 속에서 수많은 밝은 감정들과 어두운 감정들을 경험하고, 어두운 감정들을 밝은 감정들만큼 내 몸으로 겪어내고 마음으로 통과하면서 심리적인 균형을 찾아가는 게 내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핵심적인 삶의 리듬인 건데, 오늘 얼마나 예쁜 옷을 입었는지, 얼마나 맛있는 걸 먹었는지, 얼마나 예쁜 카페에 갔는지, 어떤 자리에 올랐는지, 뭘 가지고 있는지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사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고, 내적인 존재로서 삶을 체험하는 경험 자체가 줄어들면서 내적인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행복이 뭐야? 라고 물어볼 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칸트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행복은 규정할 수 없는 개념이다. 아도르노라는 철학자가 말한 적이 있는데, 행복이라는 건 어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행복해라고 말하면 이미 거기서 빠져나와 버린다. 행복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상태지만 한편으로는 과정인 것 같아요. 괴롭고 힘든 순간에서 느긋하고 평온한 순간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긴장감이 풀리고 그때 어떤 행복하다는 느낌들을 느끼는 거라서 변화의 과정 중에 일부인 측면들이 있고, 힘들고 괴로운 순간들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행복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삶이라는 건 햇빛이 있는 만큼 그늘이 있어야지 그 조화에서 우리가 삶이 이루어지고, 삶이라는 상태 자체가 어두움과 밝음의 조화인 거지, 삶에서 어두운 감정들을 없애버리면 하얗게 표백된 것밖에 안 남는데 그거는 삶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내 삶을 돌아봤을 때 그때 행복했어 라고 그 순간이 내 삶의 최고의 순간일까? 가장 끔찍한 순간이 최고의 순간일 수도 있고, 끔찍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에 이어있는 편안한 순간들이 합쳐서 최고의 순간일 수도 있고, 내 삶의 깊은 가치나 풍성한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행복조차도 사실은 그거의 일부가 되는 거지, 그게 목표가 되기는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한테 행복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면, 고요함이라든지 의미 있음이라든지 충만이라든지 느긋함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더 떠오르지, 특정 순간을 행복해 혹은 행복해야 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래도 제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어떨 때쯤 생각해봤는데, 서울에 제가 맨날 평양냉면을 먹는데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서 평양냉면을 한 그릇 딱 먹고 나니까 행복하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맛있는 거 먹을 때, 조용히 오래 음악 들을 때, 자연 속에 가서 고요하게 앉아있을 때, 제가 이제 아들 둘이 있는데 애들이랑 그냥 몸으로 놀고 뛰어다니고 놀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랑 상관없는 순간들이고, 그래서 내 성취나 내 소유나 나를 이루는 걸로 말할 수 있는 것들과는 별개의 아주 일상적인 순간들이 오히려 행복에 가까운 거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는 이게 행복이니까 이 행복이 옳은 거고 당신들도 이 행복을 따라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규정하는 나만의 행복의 영역 순간들이 있는 거고, 내가 어떨 때 행복한가를 생각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어떨 때 행복하지? 라고 스스로 물어보는 게 일단 시작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야, 너 그럴 때 행복해 보여, 야, 너는 이런 면이 멋져 하는 거 말고, 우리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권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게 맞겠지? 나도 거기 따라가야겠다. 나는 어떤 걸 좋아하지? 나는 어떨 때 행복하지? 라고 스스로 물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나만의 행복한 방식들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스로한테 조금 더 친해져야 되고, 내가 나랑 함께 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은 것 같고, 물론 그게 타인이랑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고, 내가 나랑 잘 있는 방법이 타인이랑 함께 있는 방법이랑 배타적인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SNS에서 이게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 나는 행복해 라고 여기저기서 표현하는 것들을 조금 더 넘어서서 진짜 나는 뭐가 좋지? 라고 이제 묻는 순간들이 의미가 있고, 그렇게 찾아가는 것들이 우리가 고민하는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과시적이고 자기애적인 것들을 넘어서는 길이 되지 않을까? 내가 나를 잘 모르고 내가 나랑 친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를 하는 거고, 생각해보면 저도 페이스북을 하고 좋아요를 눌러주면 좋은데, 좋아요가 많이 붙은 거를 볼 때 좋은 느낌이랑 내가 진짜로 행복한 건 또 다른 것 같거든요, 그 순간들은.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책에는 뭔가 해답이 있지 않을까? 삶이란 뭐지? 살고 죽는 게 뭐지? 그래서 철학도 공부하고 문학책도 읽고 종교도 공부하고 그랬지만, 연애를 시작하면서 그 질문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연애를 시작하고 사는 게 중요하지, 죽는 것 따위 별로 의미도 없고,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냥 어떻게든 길게 살아서 우리 애들 자라나는 거 보는 게 삶의 목표지, 뭐 죽는 거 사는 거 의미가 뭐냐? 한편으로는 책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사람인 것 같아요. 행복의 방식도 또 이렇게 20대랑 30대랑 계속 변화하는 것 같고, 내가 또 다른 상태가 됐구나, 올해는 또 그런 느낌을 느끼거든요. 내 감정들을 표현하고 나누는 거, 누군가랑 조금 더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삶에서 행복감이나 의미를 찾는 데 훨씬 더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같아요. 결혼해야 되거나 가족을 이루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지만 타인과 함께 한다는 것이 건강한 일이고 내 마음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누군가랑 함께 하는 거 건강한 삶의 방식이고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근본적으로 의미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건강한 마음이라는 거에서 생각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건강 이상의 것은 없을까? 마음이 아프지 않은 게 건강일 수는 있어도 그게 삶은 아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인데 물론 우리는 마음이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되는 건가? 라는 거는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질문이 되는 것 같아요. 건강한 마음에 대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해답은 시겔이라는 미국 정신과 의사가 규정한 건데 강이 흐른다고 치면 한쪽은 경직되고 굳어있는 상태고 다른 한쪽은 혼란스럽고 카오틱한 상태인데 그 사이로 강이 흐르는데 그 사이 강으로 우리가 흘러가는 게 마음의 건강을 묘사하는 가장 좋은 비유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약간 경직된 상태로 갔다가 때에 따라서는 혼란스러운 상태로 가지만 다시 강의 흐름의 중간으로 돌아와서 흘러가는 거죠. 삶을 따라서. 거기서 더 나아가면 건강해야지 내 마음이 행복해야지 보다 더 나아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요. 정신분석가 위니코트는 질병이 없는 상태가 건강일지는 몰라도 그것이 삶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행복이라는 것도 단순히 기쁘고 즐거운 경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깊고 풍성한 삶의 경험들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 아주 내적이고 개인적이고 내가 직접 체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